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원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 월진의 청소년 기자단 김윤중, 황현수, 이예빈, 남다른, 이준영, 김진서, 김찬중, 이준수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영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과학자인데요. 저는 과학 중에서도 화학을 가장 좋아하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저처럼 과학이 좋아서 연구원이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계기라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인생 전반을 살다 보니 예전의 기억을 되돌리기 쉽지는 않은데 사실 저한테는 기억에 할 만한 계기가 있긴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전에는 뭐 집에 무슨 백과사전도 많고 미인전도 많고 그냥 읽으면서 그냥 무엇이 좋을까 뭐 이렇게 그냥 관심만 있다가 수학 5학년 때 나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면 지금부터 35년 전이에요. 35년 전. 그러면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흔한 생명공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생명공학과라는 과도 대학교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 단어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여기 이분한테 살았으니까 저도 아마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듣던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생물, 화학, 과학, 사이언스 다 좋아했어요. 그때는 자연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왠지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의사도 되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되고 싶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봐왔던 거예요. 과학 좋아하니까 과학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그래서 난 문과에 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 수학도 잘해야겠고 대학교 이제 가야 되는데 대학도 선택을 하고 과를 선택하는데 그냥 그 과를 해서 갔습니다. 그 과를 이제 그러고 나서 군대도 갔다 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 학생한테 선생님들이 찾아와요. 너 석사 한번 해볼래? 박사 한번 해볼래? 제가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석사를 하고 나면 또 내 나름대로는 욕심이 생겨서 또 미국으로 갔죠. 미국을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저기에 있는 어린이도 하나 낳고 이제 그리고 한 1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기억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위해서 내가 굉장히 헌신한 건 아니지만 뭔가 어릴 때 난 이런 것들이 되고 싶을 것 같은, 그러니까 될 것 같아, 되고 싶어 라는 막연한 그 생각을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은 할 수 있어요. 나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걸 경험하고 와도 그래도 이건가 보다. 이걸 경험을 하고 그래도 이건가 보다 라고 스스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어쩌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만한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 학교 과학 시간에 제가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조사한 자료 중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가위로 하이프 유전자를 없앤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 아기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유전자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을 생각하셨는데요. 사실 과학은 누군가는
과학 안에 포함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과학과 유목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튼 과학을 통해서 나의 몸이든 나의 몸을 진단을 하는 것이든 내가 어떤 편의를 느끼는 것이든 뭔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IV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걸릴지도 모르는 유전자를 미리 잘라내는 거죠. 그럼 태어나서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는 인간의 그 게놈 지도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 유전자가 무엇과 링크되어 있는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아직 알려져 있는 것도 많지만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만들어지고 망막이 만들어지고 또는 암을 만들어내고 하는 정보들이 우리 뇌 속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되면 그냥 베리 이지한 사이언스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발현시키는 수학적, 뭐 화학적, 물리적 효과 말고 보이지 않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스트레스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요소들은 사실은 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뭔가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윤리라고 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기술 나만 가지고 있어. 그쵸? 또는 사람이 원래 가지면 안 돼. 그 기능을. 그런데 유전자가 어떤 특정 발현을 통해서 나만 갑자기 눈이 뭐 10m가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걸 갖게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은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람이 불공평해지겠죠. 그리고 그거를 갖고 싶어 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호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의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질병을 낫게 하는 거에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이 통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더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해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는 분석과학연구본부, 연구장비개발운영본부, 지역분석과학본부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디에 종사하고 계시며 연구원님의 부서에서 하는 일과 연구원님의 일이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까 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한 소개 자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분석도 해야 되고 그죠?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분석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1억, 2억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런 분석 기기가 500억, 100억, 1000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살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못 사죠. 그쵸? 그래서 보통 저기 바깥에 그려져 있는 것도 뭐 500억, 300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인프라 기관으로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어떤 단백질 구조 분석이라든지 어떤 뭐 원소 분석이라든지 적응원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을 아주 작은 시그널들을 캐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작은 것들을 신호하기 위한 분석하는 프로버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관련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분석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큰 두 가지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하는 집단이 내부에 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분석 서비스도 해주고 공동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기기를 다른 분들과 함께 연구하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이쪽 연구하는 파트에 중에 야, 우리가 500억, 1000억짜리 장비 만들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에 우리도 장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장비 개발 연구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장비 개발 연구는 무엇을 만드냐면은 현미경을 만들어요. 정말로. 보통 이제 현미경도 싸면 1억이요. 비싸면 5, 6억 정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미경 산업은 대부분 독일과 일본이 100%를 잡고 있어요. 100% 아니에요. 90몇 %인데. 나머지는 그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미경이라는 게 작은 것도 있고 정말로 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중간 정도에 되는 건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 포기해버린 거죠. 비싼 거 그냥 10억짜리 사다 쓰면 되지. 사실은 교육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현미경을 만드는 그 부에 제가 지금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명공학자라고 했잖아요. 생명공학자가 어떻게 현미경을 만들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미경을 만들면 현미경이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미경 만드는 사람들이 세포를 찍거나 세포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가 사용자가 원하는 시그널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3차원 구조체를 만들어서, 조직체를 만들어서, 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피부 내부 깊숙이를 볼 수 있는 3차원 현미경 같은 것들 많이 만들거든요. 왜냐면 2D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현미경을 만들고, 그럼 그걸 가서 찍을 수 있는 3차원 조직체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융합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구나, 좋네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유전공학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어려울 게 아닐 미래가 가까워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방금 조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언어에? 아주 이게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사실 조작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말 자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유전자를 뭔가 바꾸는 행위가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구나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질병이 발생을 했으면, 그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던 그런 어떤 낫기 위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돈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도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사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유전 정보를, 부모로 받은 정보를 이제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만나서 나를 낳으시려면 그때 나의 유전 정보를 스캐닝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크면 엄마 아빠처럼 나중에 대장암이 걸릴 수도 있겠네, 또는 알츠하이머 걸릴 수도 있겠네. 왜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다른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확률적 요소도 아까 이따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떼서
정상적인 유전 그 정보를 갖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조작이라고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보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야 알겠어 그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 활용하면 나빠질 수 있잖아. 이걸 나쁜 놈들이 이용하면은 나빠질 수 있잖아 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도 윤리적 측면으로 얘기했고 제도적으로 받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막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이 기술이 사실은 특정 사람만 쓸 수 있고 특정 인에만 서비스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아픈 사람 다 수술 받는 것처럼 그런 질병들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충분히 스크리닝하고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에도 이제 질문이 있어서 좀 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나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는 더 큰 권력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회 현상이 생겼어요.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못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로 나눠지잖아요. 자, 만약에 유전 정보가 권력이 된다면 때로는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냥 그런 평민이 나눠지겠죠. 자,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이런 책들도 있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이집트 왕들이 사실은 굉장히 병들도 많고, 그죠? 병도 많고, 장애도 많았던 거는 본인들의 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 계속 이제 가족 간에 가족을 형성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복잡성 또는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우리 몸은 더 튼튼해져요. 근데 옛날에는 그 순수성을 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결한 피와 고결한 피가 섞여야지 더 고결한 피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아니죠. 원래는 유전 정보가 그냥 세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다양성을 배제한 채.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진 거거든요. 지금 현대사회에 이제 많은 인종들도 섞이고 더 복잡해지잖아요. 자, 우리가 삶의 연장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는 약도 없고 의료기술도 없기 때문에 빨리 죽었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 사실 인종 간 결합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생각보다 내 피 내에 정말로 흑인의 피가 있을 수도 있고 백인의 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덜하지만 이제 더 큰 외국 사회 가면은 백인도 백인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없고 흑인도 흑인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복잡성이 다양성이 결합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삶이 더 연장되는 데 기여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전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한테 더 큰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또 본인의 어떤 그 내재된 어떤 그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들을 발현하고자 한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더 순수하고 더 큰 힘을 가져 있고 그래서 난 이것을 더 유지하고 싶어져 라고 하면 이집트 왕들이 했던 그런 어떤 모순적인 행동들이 똑같이 반복되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진 않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미래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자 측면에서 그래요. 물론
또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으로 저는 탐구심과 호기심 그리고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머리가 좋고 IQ가 200인 사람들이 과학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내 앞에 끊임없이 넓은 들판이 있어요. 들판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밭을 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옥수수가 있어요. 오늘 다 배! 그러면 우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밤 살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베는 사람이 과학자를 하면 더 클까요? 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물론 머리가 좋은 거는 과학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좋은 요소긴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과학자는 반드시 매일매일 이것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실패하고 뭔가 바꿔서 했는데 내일도 실패하고 뭔가를 바꿔서 했는데도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네 번째, 다섯 번째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머리가 좋으면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끈기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방금 탐구심, 호기심, 흥미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표현하면 우리는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터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탐구, 호기, 흥미들을 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관심을 갖는데 하다가 뭐 그런가 보네 하고 뒤돌아서면 그냥 단순한 관심인 거고요. 얘가 정말로 크는지 안 크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크는지 안 크는지를 식물 같은 경우는 뭐 고속 카메라로만 2, 3일 찍으면 크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정말 크는지 안 크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얘가 정말 크는지 안 크는지 2, 3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럼 2, 3일이면 좀 크겠죠. 자, 그 뭐 대수로운 거 아니잖아. 아, 정말 크네. 2, 3일 지나서 정말 커졌네 하고 끝날 일이잖아요. 그쵸? 대단한 발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멍청할 수도 있죠. 근데 걔는 얘가 정말 실시간 잘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야, 정말 너희들이 보이진 않지만 매일 1mm씩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작은 건데. 자, 이게 바로 과학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과학자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 뉴턴의 사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과 떨어지는 거 누구한테나 다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 떨어졌을까? 처음에는 무심코 넘어갔겠죠. 그죠?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보니 이상하다. 그러게. 이게 그런 건가? 계속 고민해 본 거죠. 그죠? 계속 관심을 그곳에 놓아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게 돼요. 자, 어제가 10번 쌓이면 11번째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니, 첫날 1mm, 둘째 날도 2mm, 3mm 자랐으면 11일에는 11mm가 자라겠죠.
그러면 야 내일 또 이메일 잘할 거야. 그게 사이언스거든요. 관심을 끊임없이 두고 그거를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으면 과학자가 되는 데 아주 좋은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생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사님 양력을 살펴보니 생명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인공생체에서 만들 수 있는 신체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신체 조직과 장기를 만들어내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의 현재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2D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D라 하면 그냥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면을 쑥 쌓아 올리면, 자, 그냥 어떤 뭐 케이크 같은 거에다가 뭘 툭 찍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만한 뭐 쿠키 같은 거 있으면 보통 우리 밀고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대로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장기는 그렇게 생겨 있나요? 없죠? 라운드도 돼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고 물렁물렁하고 그런데 흘러내리지 않고 지들끼리 모양 갖추고 있어요. 그쵸? 자, 3차원이긴 하지만 자, 지금 그 기술로는 사실은 라운드 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부터 막 발현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차원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만하게 만들면 괜찮아. 근데 우리 장기 중에 이만한 장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가장 작은 표정도 슬겨도 이만하죠.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기능을 발현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좀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세포 한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 귀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연골, 그죠? 연골과 여기 스킨이잖아요. 코뼈도 이제 이렇게 본이잖아요, 본. 자, 골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 연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재생 가능하고 충분히 단단한 그다음에 내부에서 얘네들은 내 몸에 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체에 적합한 소재들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좀 복잡하다라고 느껴지는 일반 장기들은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functional 그러거든요. function이 기능이잖아요. functional, 기능적인 이렇게 기능적으로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이제 지금은 그거를 상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더 해야 될 일이겠죠. 네. 세포 기능 연구를 위한 통합 마이크로 시스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통합 마이크로 시스템이 무엇인지 저희 학생 기자단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와 기계공학과 연구원으로 전향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그 이유는 뭐 전향이라기보다는 그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통합자 때문에 그러거든요. 통합. 자,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영어로 하면 인테그레이티드. 다들 영어 잘하시죠? 영어로 하면 인테그레이트, 뭔가 합쳐진다는 뜻이죠. 또는 퓨전 이런 뜻이에요. 퓨전도 마찬가지죠.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를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걸 하려다 보니 사실은 열심히 세포만 키워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자, 3D 프린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생명공학자가 만들었을까요? 기계공학자가 만들었을까요? 기계공학자가 네, 기계공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자, 기계공학자가 제일 처음 그걸 만들 때 생명공학자가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3D 프린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생명공학자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계공학을 배우셔야 해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 키우고 세포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집 같은 걸 만들고 이걸 손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기계로 만들고 있어요. 그쵸? 자, 또 이제 아까 바이오 칩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간단한 구조로만 뭔가 화학 반응 같은 것도 일으키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전기 자극도 줘야 돼요. 자기장도 줘야 돼요. 또는 거기에다가 마이크로 밸브 그래가지고 뭐 수 나노 수 마이크로미터의 장치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이럴 때 나는 이 분야만 알고 제가 이 분야를 알아. 그럼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면 되겠죠. 자, 내가 이 분야 많이 알아. 이 분야를 하고 싶은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내가 이거 빨리 공부를 해서 가져와서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배워서. 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자신이 그냥 필요한 것만 배워서 하는 게 빠를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은 큰 연구그룹이 만나서 같이 연구하는 건 시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내가 학생이고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빨리 가서 그거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하느라고 사실은 그 대학생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생명공학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전공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생체에 있는 이런 몸들이 사실은 분자적으로 보면 고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자.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몸에 있으니까 생체 고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공학을 하지만 고분자 공학도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거기서 수업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사실은 전기 시그널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작은 뭔가 만들려면은 전기적인 어떤 신호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자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반도체 같은 칩을 만들고 싶어요. 반도체 칩 프로세싱 화학공학을 배우거든요. 학부 때 제가 그래서 그 다른 학과 수업 사실 들으러 가려면 사실 이제 다른 과 전공 수업은 걔네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타 그 학과에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공부해가지고 뭐 A 뭐 이렇게 맞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학자 못 맞는데 에이씨 말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딱 가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잘 모르는데 이런 인터레스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라.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잘 맞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다. 또 잘 맞기 힘들다. 근데 네가 그걸 하고 싶으면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본인께서 한 2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타학과에서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은 이미 올해 나타났다라고 날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 B학점을 맞았어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B학점도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나한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A 파트, B 파트가 있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A 맞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하는 건 다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항상 내재해 있는데 사실 그 두려움도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나도 생명공학을 배웠지만 뭔가 종합적인 지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많은 관심을 좀 넓혀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남들이 어떤 뭐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러긴 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누가 그 추운데 남극 가운데 있는 극점까지 가고 싶어 했겠어요. 남들 다 못 봤잖아요. 그런데 150년 전에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춥고 다리가 잘라야 되는 그 두려움, 무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그죠? 항상 두렵지만 내 관심과 끈기만 거두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게 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마음도 두려움, 행복, 그다음에 웃음, 울음 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존재해야지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좋은 기술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기술이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더 쉬운 기술들이 됩니다. 연구원님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 과감히 버리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화학에서 원소주기율표를 가로로 차례대로 외우기는 잘하지만 그래도 세로로 그 묶음으로 외우기를 잘 못하겠는데 혹시 잘 외울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과감히 버린 습관. 과감히 버린 습관은 없는데요. 과감히 더한 습관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다 좀 쑥스럽고 막 질문하는 거 잘 못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좀 소심하고 뭐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그쵸? 뭔가 내가 얻으려면 커뮤니케이트도 되지 않으면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모르면 알 때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사실은 좀 내향적인 성격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좀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말도 그렇게 막 굉장히 뭐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늘잖아요. 말하는 것도 늘고 그 다음에 금방 친구 만드는 것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외우는 방법 이거 참 잘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어린이니까 지금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보다 청년이 되면 더 잘 외워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든 그 장기의 기능은 그 모처라이제이션 그래서 성숙도라는 게 있거든요. 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장기도 마찬가지고 맥시멈 피크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지려면 충분히 잘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그 온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장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브레인은 언제까지? 적어도 중학생,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계속 자라요. 그 정도가 되면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한 20대부터 20대부터 피크를 찍었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학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쭉 우리 어떤 그 성숙도에 맞춰가지고 이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짜놔요. 그러니까 사실 요때 이만큼 외우는 거, 요때 이만큼 외우는 거랑 양이 다르죠. 근데 시간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주기율표 외우는 게 뭐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때는 원고지 10페이지 다 외우는데 1시간 걸린다. 이래요. 그럼 그때 그래도 그럴 거예요. 난 1시간에 10페이지밖에 못 외우는데 이거 100페이지 외우는 방법 없나요? 맞습니다. 항상 그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양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싶죠.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시저가 필요하죠. 크리스퍼 시저. 내가 만약에 그 메모리하는 어떤 기능,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거 하고 싶다. 그럼 사실은 그렇게도 변형 조작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꿀팁은 사실은 없고요. 가장 그 쉬운 거는 아마 모든 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반복? 근데 또 이제 외우는 방법도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뭐 노래를 부르면서 외운다든지 어떤 그 말의 꼬리를 만들어서 외운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주기율표도 우리 어릴 때는 뭐 까까나마 아라들이 두누 수우는 매끔 이렇게 해가지고 첫 글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외웠어요. 우리 뭐 태정태세 문단대 이런 것처럼 뭐 따따따따따 하면서 하면은 보통 한 30개 40개 정도는 한 번에 외울 수 있기는 해요. 100개 정도 넘어가려면 이제 150 넘어가야 돼요, IQ가. 보통 이제 사람은 한번 그 첫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쭉 연결해서 계속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보면은 한 30개, 40개 정도는 쉽게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듬이 중요한데 보통 우리 전화번호도 34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37도 있죠. 337.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그 외워지는 쉼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가나다 가나다라라 가나다다 마바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세 개, 7개, 3개, 4개가 하나처럼 돼요. 가나다, 라마바가 6개인데 그게 하나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7, 337, 432. 자, 총 몇 자예요? 자, 이게 내 머릿속에 8자로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암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용하면 사실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지. 박사님의 이력을 보니 화학공학, 고분자과학, 생명공학, 재생의학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 전기컴퓨터공학 등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공부하셨나요? 어떻게요? 계속 똑같은 얘기 같은데, 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했는데 이걸 알면 이게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거기를 알아야지만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 뭐 이 방법이 뭐 더 바르다, 더 낫다,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무슨 뭐 5개를 외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튼 5개에 똑같이 1시간씩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하나에 5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하나를 그치. 그죠? 한 가지에 조금 더 포텐셜을 가질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거를 5분야에 대해서 1시간 투자를 한다. 그럼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을 수는 없죠. 이 사람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건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랫동안 생명공학이라는 것들을 베이스로 놓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붙이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탁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심을 딱 잡아놓고 필요한 것들을 붙여 나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트렌드가.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보통 뭐 기계공학과 그러면 맨날 뭐 기계 깎고 뭐 기계 만들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데 기계과에서 바이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에서 화학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생물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뭐 약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우주의 베이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 바이오 실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생명공학자이면서 항공우주공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항공우주 그 시스템에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한 가지만 아는 것보다 사실은 좀 링크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많이 여러 군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신문도,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도, 그쵸? 이런 것들 통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아,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다른 사람과 그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너무나 관심이 없고, 갑자기 난 생명 너무 좋아해. 근데 갑자기 물리 얘기했는데, 물리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생물 내에 있는 물리적 요소도 사실은 잘 못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때는 2D였다면 지금은 이제 3D로 바뀌고 아마 이후에는 아마 교육도 아마 그런 게 있다면 4D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예전 같았으면 텍스트로 된 것들은 분명히 많이 이제 저한테 익숙하니까 글자로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 PPT 자료 이런 것도 사실은 영상 이미지에서 이렇게 띄워놓기보다는 아예 목소리 띄워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글자보다 이미지에 더 익숙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적응하고 그러려면은 2D 분야나 3D를 만들기 위한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신 논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왜냐면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박테리아 알죠? 박테리아의 사이즈가 보통 1mm, 1마이크로, 2마이크로, 3마이크로, 4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정도 사이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이제 누가 의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박테리아 그러는데 박테리아가 우리가 좋은 박테리아도 있고 나쁜 박테리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박테리아는 우리가 알고 전체 박테리아의 1%도 안 돼요. 자, 그 중에 전체 박테리아 중에 이름을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여튼 굉장히 많은 우리가 디파인 되지 않은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박테리아가 좋은 그 현재 지금 이용하는데 좋은 캐리어로서 운반체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생체 운반체로서.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분리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분리. 그럼 1마이크로와 3마이크로, 5마이크로, 7마이크로, 10마이크로를 분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하는 방법을 알기는 알았어. 마이크로 시스템으로. 근데 뭔가 조금 극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랑 얘기를 해서 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 안 돼. 저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안 돼. 미치겠어. 뭐 6개월 지나갔어. 저쪽에도 좀 좋은 자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머리 빠질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예전에 학교가 시험실이 2층에 있었고 휴게실이 5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올라가다가 그냥 정말 바보처럼 이렇게 딱 그 계단 옆면을 봤는데 계단 옆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걸 보고서 아싸! 하고서 내려왔어요. 자, 계단 옆면을 뒤집어서 만약에 턱을 만드는 거예요. 턱을. 여기가 이제 다 있고 이렇게 턱을 만들면 반대로 이렇게 턱을 만들고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1mm, 여기는 3mm, 여기는 4mm, 여기는 6mm, 여기는 9mm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를 한 번에 쫙 쏴주면, 자, 큰 거는 여기서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10mm짜리는 9mm에 걸리고, 나머지 다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7mm짜리는 6mm 턱에 걸리고, 4mm짜리는 3mm 턱에 걸리고, 2mm짜리는 6mm 턱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채널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 턱이 하나, 둘, 셋, 넷 정도까지 된 거예요. 5개까지 만들었지만, 그러려면은 똑같은 구조를 반복적으로 위에다 스태킹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위에 거까지 하려면 5번이라는 어떤 프로세서 공정을 거쳐야 돼요. 좀 복잡했어. 이전에 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로 가서 캐드로 그려가지고 필름 5장 만들어가지고 쫙쫙쫙쫙 써가지고 한 2주 만에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내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보스턴으로 가서 그 세포 그 박테리아에다가 염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간 크기별로 염색을 따로 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빨주노초파 이렇게 쫙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앞에 있는 기간 6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무한 반복과 무한 실패가 있었죠. 요거랑 보기 보는 때까지는 채 3주가 안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요. 누가 하도 내가 고민을 하니까 그 계단 옆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 마이크로 셀 스토라는 것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잠재적 위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 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정말 나쁜 영향을 주나요? 우리 몸에 정말 나쁜 영향을 주나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쁜 영향이 준다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네. 자, 나쁜 영향을 받아서 입에 돌아간 사람의 어떤, 또는 암에 걸렸다는 사람의 어떤 정보를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정말? 어쨌든 GMO를 먹어서 암이 걸렸다는 사람은 들은 적이 있어요. 또는 뭐 물리적인 어떤 수치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정보를 들어본 적은 있나요? 그쵸. 자, 내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라 식물이기 때문에, 생물은 그 다양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인자들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생물은. 근데 식물은 좀 달라요. 식물은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연속성을 생물보다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질병에 좀 더 강한 식물들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두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부가 사실은 키우기 힘들고 많이 죽어요. 그래서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많이 열리고. 자, 요거를 충분히 건강하게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또 한 군데는 다른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돼지가 있어요, 돼지. 자, 보통 우리가 먹는 돼지들이 다 큰 돼지들을 먹나요? 아니죠. 보통 뭐 한 3개월 키워서 6개월 키워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 돼지들은 막 6개월 키웠다. 이전에 형 이만큼 키우잖아요. 그죠? 이만큼 크면은 그걸 고기로 만들어서 팔면 여튼 고기는 무게별로 팔잖아요. 그죠? 빨리 팔고 싶은데 충분히 자라서 크면 클수록 더 큰 돈을 받잖아요. 어린데 크면 클수록. 자, 그래서 얘가 벽에 낫지 않고 빨리 자라도록 성장 촉진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줍니다. 변형시키지 않았어요. 유전자 변형시키지 않았어요.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 그랬더니 여하튼 6개월 이후에 애가 죽던 말든 모르겠는데 6개월 하루 전까지는 원래는 이만큼 자랐는데 지금은 이만큼 자라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료를 주고 키웠는데 나중에 팔 때는 곱하기 2배, 3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건 괜찮아요. 유전자 변형 안 됐어요. 괜찮지 않을 것 같죠. 괜찮지 않다가 아니라 괜찮지 않을 것 같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변형되어 있다. 이거를 먹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소화기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런 거를 어떤 특정한 어떤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몸속으로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콩에 있는 콩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열로서 전환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 몸에 흡수하는데 그 단백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단백질 변형이 됐다. 그래서 내가 그 특정한 콩 단백질을 우리 에너지원을 쓰는데 그거를 단백질하고 인식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일 뿐이에요. 우리가 몸이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단백질의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정보들이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들은 이게 축적이 됐을 경우 우리 몸에 디텍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단백질, 특정한 단백질을 계속 똑같이 받았으면 원래 오리지널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발현 못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못 쓸 수도 있다. 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GMO 같은 경우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고 나서 뭔가 우리 몸이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감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려면은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뭔가 진행시킨 요소들이 사실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돼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닭은 99.9 항생제를 먹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우리가 지금 가장 요즘 현대 의료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 내성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항생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좀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성을 쌓는 일인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 이 정도만 쌓아주면은 괜찮았는데 얘네들이 그건 요즘에는 가볍게 뛰어넘어요. 그거를. 왜? 우리 몸이 이전에 그런 작은 성들을 충분히 내가 쌓고 싶지 않았는데 음식을 통해서 축적이 된 거예요. 자, 항생제 같은 경우는 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몸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자, 특정한 장기들이 더 클 수 있도록 가겠죠. 그죠? 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근육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클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인자들이 우리 몸에 포함되어 있어요. 케미컬들이. 유전자로 변형된 거는 그냥 그대로 발현된 그 상태인 거예요. 키가 작은 옥수수가 키 큰 옥수수가 된 거죠. 거기에는 케미칼이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자, 여기에는 여기 이만했던 것들이 이렇게 커지면서 유전 정보는 그대로인데 피지컬리 뭔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케미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 쌓입니다. 콩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쌓이지는 않아요. 이제
그 이유는 아직 몰라요. 사실은 아직 몰라요. 근데 다만 그 항생제는 우리가 계속 내성이 생기면서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돼지고기 항생제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같은 경우도 아마 한 세대 더 지나고 나서는 좀 뭔가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꼭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종류도 많고 예측하기 힘든데 백신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바이러스.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그러면 사실 우리 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안티바디라는 게 있어요. 안티바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사실은 안티젠, 그래서 항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티바디를 항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야 돼요. 침입자니까. 자, 바이러스 바깥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바깥에 이렇게 생긴 어떤 열쇠고리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근데 우리 몸에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안티바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침입해 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딱, 맞아. 그럼 얘 죽여버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정말 신께서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게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있지만 자주 들어오는 것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손잡이를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안티바디가 있으면 이런 애들 들어오면 금방금방 여기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잡아 죽여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뭐 이렇게 생긴 문고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방어하려고 우리 몸에 원래 뭐 이렇게 생긴 고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있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요거 하나 딱 꺾은 거야. 이 문고리에 끝에 하나 딱 꺾은 거야. 난 이게 있었는데 딱 맞추려다 보니까 딱 걸린 거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방어해야 되는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급하게 여기서 만들어야 돼. 그죠? 만들어. 근데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미 빨리 다른 데 가서 붙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로스하게 만든다고. 아주 작은 시간차야. 그러면 얘가 우리 장기를 파괴하는 속도와 우리 몸이 안티바디를 만드는 속도, 이게 빠르면 좋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온 것들은 우리 몸도 빨리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신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 몸에 100만 군데가 있어. 100만 군데. 근데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 병사들은 굉장히 삼국시대 그런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이 엄청 많아요. 1000만 군데인데 좀 재래식 군대야. 자, 거기다가 정말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 나쁜 놈들이 한 10만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럼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한 나쁜 놈 100명만 먼저 넣어주는 거야. 그 병균을. 그러면 아무리 재래식 군대가 재래식 군대라 하지만 1000만 명이 있으면 아무리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 100명 있더라도 수로 막 밀면 언젠간 이기겠죠. 자,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걸린 사람이 특정 그럼 항원에 대한 모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린 사람의 피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만 찾아내면 그거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단 그걸 방어하게 해. 자, 이제 100명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 너 알지, 너 알지 이러면서 또 빨리 만들어. 옛날에는 뭐 한 10시간 걸리던 거를 지금은 나 너 아는 놈이야. 그래서 바로 1시간 만에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장기를 침투해서 장기를 말펑셔널하게 비기능적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것들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뭐 극복 가능하긴 하지만 퍼지는 속도 그리고 그걸 디텍팅하는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해요. 다 극복 가능은 해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모르는 것들이 한순간에 퍼지면 과연 들어온 게 무엇인지 그 티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매칭되는 잡아먹는 요거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이걸 넣어놓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의료를 갖고 있고 다만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가 되신 후 가장 뿌듯했던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의 사례에 대해서 과학자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4번 이거 질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무슨 신문기사 같아요. 과학자가 대신으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뭘까? 그리고 말씀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의 사례. 저는 그냥 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난 똘끼라고 생각해요. 똘끼. 이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스탠다드한 교육을 받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좋은 직업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켰던 거고 그 학교로 보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남들 100명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생각하면 나는 그들과 다른 위치에 갈 수 있다는 케이스가 생겼어요. 사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그것보다도 더 혹은 그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위치와 돈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현재는 존재하게 돼요. 그러려면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확률이니까. 다만 이게 좀 떨어졌어요. 새로운 그거를 확률이 컨텐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더 발달하게 되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을 끊임없이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공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미디어의 어떤 무엇일 수도 있고. 근데 다만 그런 거예요. 내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너는 잘 몰라. 야, 그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이거 잘 모르잖아. 넌 잘 이거 몰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됐을 경우 서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도 너희들 키우는 게 처음이야. 그렇잖아요. 이제는 키워보지 않았다고. 너희들도
너희들이 지금 알아진 그 지식을 부모님이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사춘기가 되고도 나이가 성장이 되면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이덴티티의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충돌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는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대화에 대화가 뭔 줄 알아요? 융합이에요. 아까도 내가 뭐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알았다고 얘기했잖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왜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융합형 인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다른 것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융합을 하려면 많은 대화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이 충돌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야. 여기 링크가 있을까? 우리 연결고리가 있을까? 만나서 얘기했더니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교육과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교육들, 미래들은 불확실하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도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링크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는 대화하는 인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도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시고 충돌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제껴놓고 가는 게 가장 편해요. 회피하면 계속 따라와. 어떻게 더 크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솔직한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장애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려면 내가 더 그걸 설득시킬 만한 명분과 지혜를 더 가져야 돼요. 지식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맞아.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내가 이걸 했는데 여기에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 너 이런 요소 갖고 있지? 혹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용업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 말이 되는데? 라고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도 대화에 응하지 않아요. 그 상대가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융합형 인재다. 21세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나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언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책이나 영화,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냥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졸리고 하고 하죠. 집에 막 여기 이제 뭐 먹는 것도 있고 그러면 좀 분산돼서 괜찮은데 그래서 갖다 드려야겠던 건데 뭐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튼 이제 아마 지금 이제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현 학생이 이제 감을 잡았을 것 같아. 한 가지 정해진 건 없어요. 누구나가 책도 마찬가지고 사람마다 기호가 달라서 나한테는 이게 좋은 책인데 남한테는 좋지 않은 책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이 책이 좋아 그러면은 그 책 읽어봤는데 이게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 어떤 특정한 뭐 작가, 어떤 거를 소개하기보다는 내가 그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 이렇게 뭐 마블 뭐 영화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스타워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것들을 직접 띄우진 않고 그림으로 그려서 영상화 시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없어. 그렇게 점프할 수 있는 인간도 없고.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비행 기술과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난 영화를 볼 때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픽이긴 하지만, 저렇게 수직적으로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저씨는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1편에 보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제 우리 다스베이더 어릴 때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이제 원래는 제다이들이 영링 그래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카이곤 진이 행성에 갔다가 얘를 만나서, 얘가 되게 포스가 강한 것 같아. 근데 얘가 좀 커. 그래서 포스를 재려고, 포스를 잴 수 있는, 그게 이제 벌써 한 20년, 15년 됐나? 자, 칩을 갖고 와서, 자, 보세요. 자, 꼽아서, 얘한테 전하면서, 이 포스가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그럼 이 정보가 전화기를 통해서 중앙 장치로 들어가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수치가 야 지금 폴스 수치가 3만이야. 그래서 우와 3만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진단칩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이제 15년 된 일인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칩을 만드는 거를 여기 지금 이제 암 진단한다. 근데 사실은 멀티플도 아니고 한 가지 샘플에 또는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걸 여기서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여기 있는 정보가 뭔지는 몰라. 여기 뭐 100만 개의 어떤 시그널을 줬는데 이걸 딱 보고는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거를 바로 전송해서 데이터 중앙 데이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깔려있는 정보와 위에 디텍팅한 정보들을 가지고 얘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전화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폰 뭐 1, 2 쓰고 있을 때예요. 지금 10, 11 나왔잖아요.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그때 공상과학 영화로 그림으로써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고요, 이제. 자, 이제 상상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이제. 그런데 상상하는 것들이 이제는 충분히 구현될 만큼 발전해 가고 있어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영화 볼 때도 그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때는 정말로 공상과학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과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미래를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반상은 뭐예요? 다음은 책이라든지 뭐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그죠? 관심과 끈기오늘이 키워드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충분히 대비가 되고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나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지겹게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